우리 집은 어릴 적에 꽤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인가 아빠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이 잠깐 휘청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던 집을 팔고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갔고 굉장히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갔어. 10세대가 살 수 있는 5층짜리 빌라였는데 엄청 허름하더라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었지. 그렇게 처음 이사 가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새벽마다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에는 빌라가 낡아서 발소리가 크게 들리나 했는데 그냥 새벽에 화장실 가거나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닌 거지. 층간소음을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귀 트임이란 게 한 번 시작되면 정말 매일매일 괴롭거든. 며칠은 참았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엄마, 아빠도 화가 나셨는지 새벽에 깨서 엄청 씩씩대고 계셨어. 진짜 정도껏 해야지.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러는 거야. 내가 올라가서 말해야겠어. 아무리 그래도 새벽인데 지금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내일 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윗집에 올라갔어. 그런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아침 일찍 출근했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다시 아빠가 윗집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역시 또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 아빠가 이상해서 문에 귀를 대봤는데 인기척이 없었다는 거야. 오늘은 윗집 사람들이 안 들어오나? 아빠는 그렇게 그냥 내려오게 되었어. 근데 그날 밤 새벽에 또다시 발망치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아침과 저녁에 다시 아빠가 올라가 봤지만 또 아무도 없었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빠는 그 집 문을 쿵쿵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어. 저기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한참을 두드리니 그 앞집 사람이 나왔대. 아휴, 거기 아무도 안 산지 좀 됐어요. 예? 아빠는 그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그날 밤 새벽에 또다시 쿵쿵 소리가 나는 거야. 정말 이상했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 새벽에 아빠는 그 집으로 올라갔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다음날 아빠는 동네 파출소를 가서 그 집 조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뒤 경찰과 함께 그 집에 갔었다는 거야. 집에 들어가서 보니 거미줄과 곰팡이가 어마어마하더래. 정말 한 발자국도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말이지. 그때 아빠는 직감적으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을 느꼈대. 그러고 나서 엄마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용하다는 무당집에 다녀왔어. 그리고 무당 아저씨 한 명이 무당 아줌마 2명을 데리고 우리 윗집으로 가게 된 거야. 무당 3분이 윗집을 1시간 정도를 둘러보고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분명 귀신 냄새가 나는데 귀신이 안 보여. 오늘 신기가 약한 건지 이상하니까 내일 다시 와봐야겠어. 아휴,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음료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무당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를 했어. 그런데 무당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코피가 주르륵 흐르는 거야. 그러더니 아저씨가 급하게 엄마, 아빠를 불렀어. 최대한 빨리 이 집에서 이사가. 왜 그러시죠? 엄마가 물어봤어. 그러자
무당 아저씨가 말해줬대. 귀신이 윗집에서 쿵쿵대고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집 천정에 거꾸로 매달려서 걸어다니고 있어. 우리 가족은 그날 바로 거기 있던 가구랑 가전들 다 버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아주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지. 그때는 내가 조금 어릴 때라 아주 생생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소름 돋고 오싹한 분위기만큼은 계속 기억에 남아. 이 이야기는 내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야. 당시 12월이었고 그날은 유독 추워서 거리에 사람이 없었지. 그 당시 우리 집은 연립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었어. 우리 집 앞 가로등은 새벽 2시 정도가 되면 꺼지는데 그때 그 아저씨들을 만났을 때는 가로등이 꺼져 있었으니까 아마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을 거야. 엄마와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느라 피곤하신지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골아 떨어지셨어. 그날도 그랬지. 나도 늘 그렇듯 내 방에서 늦게까지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 목이 말라서 물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우리 집 창문에 웬 남자 2명이 서성거리고 있는 거야. 난 조금 무서웠지만 가끔 창문에다 쉬하고 도망가는 취객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저씨들에게 말을 걸었어. 저기 아저씨,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난 차가운 말투로 말했어. 그러자 아저씨 둘은 창문 쪽으로 쪼그려 앉으며 아무 감정 없는 말투로 우리가 남자 한 명을 찾고 있는데 혹시 못 봤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 아무 감정도 없어 보이는 말투였어. 난 그 말이 왠지 엄청 소름 돋았거든. 못 봤는데요? 죄송한데 다른 데서 찾아주세요. 난 무서워서 아까보다 조금 정중하게 이야기했어. 그러자 그 아저씨 중 한 명이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난 좀 이상했지만 다시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 그때부터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아서 그냥 게임을 끄고 잠을 청했지. 그런데 이상한 건 내가 원래 꿈을 잘 안 꾸고 꾸더라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날 꾼 꿈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야. 꿈속 내용은 내가 이상한 약을 마시고 세상이 막 뒤틀려 보이는 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꿈이었어. 꿈속에서 우리 집 쪽으로 왔었는데 멀리서 아까 만난 아저씨들 같은 실루엣이 보여서 도망쳤던 것 같아. 그러다 결국 바닷가로 가서 발을 바닷가에 담그는 순간 꿈에서 깼고 꿈에서 깨고 나서도 뭔가 기분이 많이 찝찝했었어. 그 일이 있고 3일 정도 지났을 무렵 월요일에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야야, 우리 동네에 저 X건 있었대. 뉴스에도 나왔잖아.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 집 근처였고 사이트에서 만난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2명은 죽고 1명만 살아남아서 어디론가 사라진 사건이었던 거야. 그럼 혹시 내가 만났던 그 남자들이 죽은 2명의 영혼이고 영혼 둘이서 나머지 일행 1명을 찾기 위해 찾아 헤매던 건 아니었을까? 이 이야기는 사촌형 실화이며
아직까지 그 저수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어. 사촌형도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 때는 2000년도 이전, 삐삐나 CT폰이 유행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사건은 그해 여름에서부터 시작이었어. 알다시피 대구 쪽이 정말 미치게 더운데 옥상 방소에 폭시가 녹아서 배수구 타고 흐를 정도로 정말 더운 날이었다고 해. 친구랑 둘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며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대. 이야, 오늘 날씨 정말 미쳤다. 이래 더워도 되는 기가. 크라이, 푹푹 찌는 게 녹아뿔 것 같다. 안 되겠다. 저녁에도 분명히 일이 더울 기다. 네 저녁에 뭐하노? 내랑 밤낚시 나갈래? 저쪽에 저수지에. 좋지. 저수지면 시원할까 아이가? 그러면 이따 저녁에 밥 먹고 삐삐 쳐라. 내 준비 다 해놓고 있을게. 그래. 내 밥 먹고 삐삐 칠게. 사촌형은 낚시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이었거든. 사촌형은 큰맘 먹고 이모부 낚싯대도 빌려서 준비를 다 마친 후 친구한테 삐삐를 여러 번 쳤는데도 연락이 없더라는 거야.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 이미 저수지에 도착했어야 하는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연락이 없으니 사촌형은 터지기 일부 직전이었고 그때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래. 야, 미안하다. 내 못 갈 것 같다.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이놈의 기집애 울고불고 난리다. 내 달래주러 가야 할 것 같다. 됐다. 고마 치아라. 내 혼자라도 갈란다. 그렇게 사촌형은 앉을 캠핑 의자 하나, 양동이, 낚싯대와 낚시용품을 주섬주섬 챙기고 혼자서 길을 나섰어. 사촌형 기억으론 밤 9시쯤 집에서 출발했고 10시에서 10시 반쯤 저수지에 도착해 낚시를 시작했다고 해. 근데 포인트가 좋았던 건지 아니면 초심자의 행운인 건지 진짜 30분 간격으로 성인 팔뚝만한 붕어가 4마리나 잡혔대. 사촌형은 친구 행동에 기분이 나빴던 것도 잊은 채 고기가 잘 낚이다 보니 싱글벙글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4마리가 잡히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입질이 뚝하고 끊기더래. 사촌형은 입질도 끊겼겠다. 저수지 주변이다 보니 서늘한 게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슬슬 주변 시야가 사촌형 눈에 들어오더래. 소름 돋는 기분도 떨칠 겸 낚시 조끼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는 뭐고 씨. 갑자기 입질도 없어지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꺼내문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려고 하는 순간 싸한 느낌이 들더래. 누군가의 시선 같은 거 말이야. 그래서 불 붙인 담배를 입에 문 채 고개를 드는데 저수지 한복판에 웬 여자가 눈만 내놓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고 눈이 그 여자와 마주치게 됐어. 왜 여자가 저기 있는 거지? 가만, 사람이 저기 서 있을 수 있는 건가? 아니, 사람이 맞긴 한 건가? 혼자 생각을 하는 와중에 아깐 머리랑 눈만 보이던 여자가 이제는 코까지 보였고 그 다음엔 입, 그 다음에는 상체까지 보이며 점점 자기 쪽으로 창백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가오고 있는 게 시야에 들어오더래. 순간 몸은 굳어서 안 움직이고 여자는 점점 다가오고
미치겠더라는 거야. 이때 생각이 들었대. 이렇게 죽는구나. 그 순간 굳어있던 몸이 싹 풀리더래. 한 모금도 안 빨고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필터까지 다 탈 만큼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상태로 거기 혼자 서 있었던 거였어. 그렇게 몸이 풀리자마자 형은 이모부 낚싯대와 잡았던 붕어고 뭐고 그냥 뒤돌아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여기서 내가 뒤돌아보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거의 구르다시피 산속을 내려와 가까운 민가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대.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보인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고 곧이어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대. 그제서야 형이 안도를 하고 주저앉았고 사람을 보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대. 그런데 할아버지가 형을 보고 기겁을 한 거야. 머리는 헝클어졌고 무릎은 어디서 박았는지 피가 나고 옷은 나무가지에 긁혀서 다 찢어져 꼴이 말이 아니었던 거지. 아니, 총각, 무슨 일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할배요. 내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이소. 사촌형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으니 집에 전화를 하려고 했고 수화기를 들어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기겁을 했어. 이모부랑 이모가 주무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계를 보며 번호를 누르려는 와중에 무심코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이상했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오전 6시. 분명 사촌형이 오후 9시쯤 집을 나섰고 저수지에 도착한 시간은 대충 오후 10시에서 10시 반. 그리고 대충 30분 간격으로 4마리의 붕어를 낚았으니 이후 시간은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정도 됐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시간은 새벽 6시였던 거지. 사촌형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뛰쳐나가서 자기가 내려온 산을 보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대. 왜냐면 산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시골 동산이었거든. 직선으로 내려오면 30분이면 하산할 수 있는 그런 동산. 형은 그 동산을 혼자 4시간이나 빙글빙글 돈 거야. 그 이후 형은 밤낚시, 아니 혼자서는 낚시를 2번 다시 안 간다고 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대. 그 창백한 여자 얼굴을. (2000년대) 초 인기였던 공포의 쿵쿵 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원래 주말 예능 프로그램인 일요일은 즐거워 안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MC 대격돌 공포의 쿵쿵 따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더 크게 알려져 버린 프로그램이다. 2001년 여름, 그러니까 아직 일기 MC들이 있던 시절, 그 당시 카메라를 맡고 있었던 K 감독이 공포의 쿵쿵 따 남양 특집편에서 MC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때는 1995년 여름, 장마철이었다. 당시 K 감독은 이제 막 신입 카메라 감독으로 KBS에 입사했기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당시 아내가 임신 6개월 차에 들어섰기에 한참 곁에서 돌봐야 할 때였지만 이제 갓 입사한 신입이 그런 일로 지방 촬영을 포함한 빡빡한 스케줄에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나마 다행히 처가가 매우 가까이 있어 장모님이 수시로 오셔서 아내를 돌봐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장마로 인해 지방 촬영 스케줄이 연기되었고 그쪽 지역에 연락을 해보니 서울과 달리 그쪽의 날씨는 촬영을 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꽤 괜찮다고 하여 다시 일정대로 촬영을 진행하기로 된 것이었다. K 감독은 갑작스런 상황에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는 장모님께 사정 설명을 한 뒤 며칠간만 아내와 함께 있어줄 것을 부탁했고 장모님은 흔쾌히 허락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내디디며 그렇게 지방 촬영을 가게 되었고 촬영 일정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4일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촬영분을 편집팀에 넘기자마자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쩐지 아내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아내는 K 감독이 지방 촬영을 간 날부터 시작해 쭉 처가에 있었다고 했다.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기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는 아내를 데리러 갔는데 아내는 그를 보자마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뜬금없는 상황에 잠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아내를 토닥거리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가 K 감독이 지방 촬영을 가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K 감독이 집을 나선 후 3-4시간 정도가 지난 밤 9시쯤 장모님이 이것저것 아내에게 필요할 만한 것들을 싸들고 집으로 오셨다고 한다. 아내는 문을 열어준 후 보던 드라마를 마저 보려고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짐을 든 채로 밖에 계속 서 계시는 것이었다. 뭐 이상한 게 있나 싶어 다시 현관문 쪽으로 가니 어머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었다. 엄마,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해? 밖에 뭐 있어? 아내가 묻자 장모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예, 방금 네가 문 열었을 때 네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간 여자는 누구니? 네 친구야? 아니,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하든가 해야지. 사람 무한하게 째려보다가 후다닥 뛰어나와서 아래층으로 쌩하니 내려가 버리네? 참, 생긴 것도 사납게 생겼더니 하는 짓도 사납네. 예, 너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말어. 분명 장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내는 집에 혼자 있었다. (1995년의) 어느 여름날 연예계의 소문난 절친인 이영자, 정선희, 엄정화, 홍진경은 마침 비어있던 스케줄을 활용하여 강원도로 기차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 홍진경은 데뷔 만 2년 차인 신인이었지만 이영자의 소속사에 영입되면서 열려라 웃음천국 영자의 전성시대 코너에 출연함으로써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을 때였다.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영자는 최화정, 최진실, 엄정화, 이소라, 정선희와 소문난 절친이었다. 이영자의 소속사에 영입된 것을 계기로 홍진경도 거기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출발했다. 그런데 아침부터 살짝 날씨가 흐리더니 서울을 벗어나자 차츰 빗방울이 떨어지다 이내 굵은 빗줄기로 변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나온 탓에 잠을 제대로 못 자기도 했고 마침 밖에는 비가 쏟아져 날씨마저 우중충하니 다들 어느 순간 기차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그러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옆에 있던 정선이가
갑자기 홍진경을 깨웠다. 얘 진경아, 잠깐만 일어나봐. 빨리. 홍진경이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보니 맞은편에 앉은 이영자와 엄정화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언니, 왜요? 너 빨리 창문 밖에 좀 봐봐. 그 말에 홍진경이 졸린 눈을 비비며 창밖을 바라보니 창 밖에는 거의 폭우가 쏟아져 시야가 흐릿흐릿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 폭우 속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정확히는 3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과 7,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고 언뜻 봐도 엄마와 아들처럼 보였다.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우산도 안 쓰고 왜 저러고 있지? 저러다 애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다 문득 기차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차가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밖의 모자는 그대로 서서 기차 안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분명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고 순간 겁에 질린 홍진경은 다시 정선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언니, 저거 사람 아니죠? 저거 귀신 말을 하려다 그만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렸다. 그때 정선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날 홍진경이 기차에서 보았던 창밖의 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기차 안에서 정선이의 모습으로 홍진경을 깨운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 대학교 3학년인 성철은 어느 주말 밤 기숙사 방에서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그만 잠을 깨고 말았다. 눈을 뜨자 방 안은 어두웠다. 침대에서 일어난 성철은 비몽사몽간에 어두운 방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성철에게 말을 걸었다. 아, 형, 일어나셨어요?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시끄러워서 깨신 거죠? 목소리를 들어보니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인 효근이었다. 어둠에 살짝 눈이 익자 기숙사 방 가운데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응? 아니, 괜찮아. 그런데 방 안이 왜 이리 어둡지? 불도 안 켜고 그러고들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자 다시 효근이 대답했다. 아, 형 주무시느라 못 들으셨나 보네요. 1시간 전쯤에 학교 방송에서 오늘 주말이라서 저녁부터 전력 점검 때문에 정전된다고 말했었어요. 아, 그래. 난 잔다고 못 들었나 봐. 그런데 주말 저녁에 다들 놀러 안 가고 모여서들 뭐해? 저희 마침 정전도 되고 해서 이렇게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형도 같이 와서 무서운 얘기하고 놀아요. 후배의 말에 성철은 마침 잠도 깼던 터라 후배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앉았다. 한밤중인데다 정전까지 되어 방 안이 어두우니 확실히 평소보다 이야기들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렇게 후배들의 얘기를 듣다가 이제 성철이 무서운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고 성철은 자신의 사촌 누나가 대학 시절 자취를 할 때 겪었던 경험담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우리 사촌 누나가 대학 시절 자취할 때인데 누나가 살던 방이 3층이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누나가 밤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꾸 창문 밖에서 뭔가 톡톡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처음에는 날벌레들이 와서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거나 바람에 뭐가 날려서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그런데 점점 더 그 소리가 선명해지는데 그건 아무리 들어도 누군가 손가락으로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더라 이거지. 우리 누나가 워낙 겁이 없는 성격이라 어느 날 또 그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달려가서 창문을 확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양옆으로 아래로 샅샅이 살폈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 그렇게 되니까 어지간히 담이 큰 우리 누나도 괜히 살짝 소름이 돋더라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옆에 있던 후배가 질문을 했다. 형의 사촌 누나분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미셨을 때 창문 위는 확인 안 했죠?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성철은 잠시 당황했다. 그런데 그때 혹시 주말 동안 기숙사에 남아있는 학우들께 알립니다. 전력 점검 중 테스트를 위해 아주 잠시 전기를 공급합니다. 혹시 불이 켜졌다 다시 꺼지더라도 테스트를 하는 것이니 동요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성철이 앉아있는 기숙사 방에 불이 들어왔다. 그런데 방 안에는 성철 외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몇 초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방 안에 불이 꺼졌다. 그리고 성철의 귓가에 속삭임이 들려왔다. 형, 하던 얘기 마저 계속 하셔야죠. 이건 내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야. 정확하진 않지만 1997년에서 8년쯤 겪었던 일이라고 해. 친구는 어렸을 때 매년 여름이 되면 가족과 함께 지리산 계곡에 놀러 갔다고 해. 워낙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 그날도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랑 같이 물에 뛰어들어갔대. 그런데 그날따라 물이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야. 뭔가 물이 헤엄치기엔 무거운 느낌. 말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굉장히 느낌이 이상했다고. 친구는 아버지께 말했더니 친구 아버지께서도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냥 나가자고 하셨대. 그렇게 친구는 너무 찝찝해서 얼마 놀지도 못하고 물에서 나와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갔대. 친구 어머니께서 친구를 보자마자 말씀하셨대. 아이고, 그렇게 물을 좋아하는 네가 웬일로 벌써 나왔어? 물 느낌이 좀 이상해. 그러자 여동생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우물쭈물 하더라는 거야. 불안한 기색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여동생이 말하더래. 친구랑 아버지가 바로 물에 들어가고 여동생은 엄마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다가왔대. 학생, 저기 계곡에 가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아주머니가 수상하긴 했지만 여동생은 맞다고 대답했다는 거야. 그러자 아주머니가 말하더래. 우리 가족이 어제 저기서 놀다가 죽었으니 조심해요. 여동생은 너무 놀라서 앞에 가는 엄마를 부르고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그 아주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대. 그 이야기를 들으신 친구 부모님은
오늘 뭔가 날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며 찝찝하다고 그냥 집에 가자고 하셨고, 놀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친구도 무서워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갔다고 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TV를 틀었는데 뉴스에 어제 놀러 갔던 계곡이 나왔대. 엄마, 아빠! TV에 어제 우리 놀러 갔던 데 나와! 그러자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셨대. 알고 보니 친구네 가족이 계곡에 놀러 간 날 밤에 기습폭우 때문에 물이 갑자기 불어 그 계곡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다는 뉴스였던 거야.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계곡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뉴스에도 크게 보도됐다고. 친구는 혹시나 자기 가족들도 그날 집에 오지 않고 거기 계속 있어서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해. 아직도 그날의 기분 나쁜 물의 느낌은 잊혀지질 않는다고. 그때는 2008년. 당시 젊었을 때 무엇을 못해보냐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치킨집을 시작했던 적이 있어. 첫 사업이기에 의욕 충만으로 직접 배달도 하고 치킨도 튀기고 서빙도 보며 혼자서 할 때가 있었지. 그렇게 1년 정도 가게를 꾸려나갈 때쯤 알바생도 두게 되었고, 사장이란 느낌보단 형처럼 대하며 가게를 꾸려나갔어. 그런데 이 녀석이 어느 날부터인가 강변에 있는 어떤 아파트 한 동에서 배달만 들어오면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넌 거길 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그 단골집이 너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자 알바생은 자주는 아니었지만 2주에 한 번꼴로 그 집에 배달을 가면 갔다 올 때마다 얼굴이 좀 우울하더라는 거야. 난 별일 아니겠지 싶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렇게 가게 일은 잘 되어가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아파트 단골집에서 배달이 들어왔어. 기철아, 그 아파트 배달 들어왔다. 형, 제가 닭 튀길 테니까 형이 한 번만 다녀와 주세요. 그래서 나는 간만에 배달이나 가야지란 생각에 닭을 튀겨서 나왔고, 그 시간대는 야식을 시킬 만한 저녁 11시경이었어. 난 그렇게 배달을 가게 되었고, 아파트에 도착을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인 12층으로 올라갔어. 그렇게 치킨을 전해주고 뒤돌아서면서 생각했지.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리고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 아파트는 복도식이라 밖이 훤히 보였고, 무심코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 그래서 난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었는데 갑자기 음성으로 안내가 나왔지. 꼭대기층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안내음이 나왔어. 난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했지. 올라가? 장난하냐? 난 혼잣말을 했어. 그런데 그때 들리는 소리. 응. 정말 아무 말도 할 수도 없고 중간층을 누르고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얼어버렸고, 그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 1층에 도착했어.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달려갔지. 그렇게 가게에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알바 동생에게 말했어. 그러자 그 알바 동생의 표정이 변하며 말했어. 형, 저도 분명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형이 얘기하니까 제가 들은 게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봐요. 1990년대 가수 구피가 겪었던 이야기다. 구피는 DJ DOC와 같은 3인 멤버로 비련, 쇼크, 게임의 법칙 등의 히트곡을 내어 여러 번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 후보에 올라왔었다. 그러던 이들에게 어느 날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구피는 윤일상 작곡가와 함께 2집 앨범 비련을 녹음하던 중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1997년 8월 10일 새벽 2시 보컬 이승광은 바쁜 스케줄 때문에 며칠 동안 밤샘을 하고 무척 피곤한 상태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게 되었다. 한창 녹음을 하는데 부스 밖에 있던 윤일상은 너무 노래가 안 된다며 도움을 주려고 녹음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한참 노래 녹음을 하는데 장난치지 말라며 윤일상은 이승광을 꾸짖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 장난하지 마. 그래서 둘은 무엇이 잘못되는지 파악하려고 녹음실을 나와 녹음된 노래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된다. 노래 속엔 웃음과 울음소리가 들렸고 이상한 잡음소리에 윤일상은 헤드폰을 벗었다. 너도 들었니? 저도 들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한 둘은 너무 무서웠지만 진짜 귀신의 목소리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 엔지니어를 불러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녹음하지 않은 채널에 그 소리가 들렸고 확인해보니 분명 웃음소리였다. 이상한 점은 분명히 10번, 11번 채널에서 녹음을 했는데 다른 채널에 녹음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정체 모르는 소리를 다른 테이프에 녹음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정전이 되고 녹음했던 테이프가 다 날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혼자 녹음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 1층을 눌렀다. 그런데 그가 내린 곳은 엉뚱하게도 지하 주차장이었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하는 수 없이 계단으로 걸어서 1층까지 가기 위해 출구로 향하는데 지하 주차장 출구 쪽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여자는 웃으면서 쳐다보았고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 여자와 점점 멀어지는데 뭔가 찝찝한 마음에 뒤를 돌아본 순간 그 여자가 어느새 뒤를 쫓아왔는지 얼굴을 바로 앞까지 들이밀었고 5초가량 눈을 마주치게 된다. 이승광은 그 여자의 눈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여자는 마치 비디오를 2배로 빠르게 리와인드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다. 이건 100% 진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일은 내 친구가 단란주점 웨이터로 일하고 있을 때 같은 주점에 있던 아가씨가 겪은 일이야.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해서 귀신 같은 걸 많이 본다고 해. 아무튼 4명의 아가씨들. 그 4명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해. 집을 가출하고 나와 내 친구가 일하는 단란주점에 일하게 된 거지. 그리고
4명이서 같이 방을 쓰면 방값을 줄일 수 있다며 주위 여인숙에 같이 방을 구하러 갔대. 그런데 그중 2명은 그 여인숙이 왠지 느낌이 좋지 않다며 다른 방을 구하러 간다고 했고, 결국 나머지 2명의 아가씨만이 방값이 싼 맛에 여인숙 비스무리한 숙소에 묵게 되었다고 해. 그런데 뭔가 분위기는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처음 우려와는 다르게 그 숙소에서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었다고 해. 그리고 첫날 새벽,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고 2명의 아가씨들은 의심도 없이 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곱게 한복을 입고 머리는 예쁘게 쪽을 진 할머니가 웃으며 있었다고 해. 그리곤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주변 시장에서 떡 파는 할머니인데 오늘 새 이웃이 온다고 해서 얼굴 좀 보려고 이렇게 새벽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며 사과를 했다고 해. 아가씨들, 얼굴 참 곱네. 하면서 말이야. 예의도 바르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서 그랬는지 그 2 아가씨는 금방 이 할머니랑 가까워졌고, 그 할머니는 떡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밤엔 항상 팔다 남은 떡을 가져와서 나눠 먹었다고 해. 뿐만 아니라 옛날 얘기라든지 최근 얘기들도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2 여자와 그 할머니는 아주 깊은 관계가 되었다고 해. 그렇게 3주째. 그 아가씨들도 염치가 있어서 계속 할머니 떡을 얻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숙소 주인에게 그 할머니 인상을 말해주며 몇 호실에 묵고 있냐고 물었지. 그런데 아이고, 아가씨들도 그 할매 본 거요? 이거 진짜 큰일 났고 일하나. 예? 무슨 일인데요? 그 할매가 산 사람이 아니다이가. 그 할매 옛날에 아가씨들 살던 방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아직 거기 있나 보네. 그러고 보이 전에 살던 사람도 그 할매 얘기하던데. 진짜요? 안 되겠네. 용한 점쟁이라도 찾아가 보이소. 그게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골병 들어서 고생한다이가. 그리고 2 아가씨는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용한 무당을 찾아갔다고 해. 그런데 가자마자 무당이 하는 말이, 사람만 들어오고 귀신은 절로 안 가나? 2 아가씨는 자기들의 얘기를 말해주고 도움을 구했지. 그랬더니 무당은 이상한 부적 4장을 써주며 그 방 사방에 부적 1장씩 붙여두고 오늘은 절대 그 할머니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더래. 그래서 오늘 꼭 그 방에 들어가야 하는지 물었더니 그 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2 사람한테 큰일이 없다고 하더라는 거야. 별 수 없이 그 2 아가씨는 주점일도 하루 쉬고 그 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무당한테 얻어온 부적 1장씩 붙였다고 해.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바들바들 떨었대. 그렇게 시간은 점점 가고 항상 그 할머니가 나타나던 그 시간이 다가왔지. 그때 평소엔 노크를 했지만 부적을 붙인 그날은 방을 쾅쾅거리며 두들기고 손톱으로 긁고 난리가 아니었대. 그렇게 한참을 쾅쾅거리던 문이 조용해진 거야. 그리곤 할머니의 한탄스런 울음소리가 들렸지. 그 2 아가씨는 그동안 그 귀신 할머니랑 쌓인 정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결국 문을 열었다고 해. 그랬더니 평소처럼 곱게 한복을 입은 차림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얼굴은
사람 얼굴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마르고 기괴한 할머니가 자기들을 노려보고 있더래. 야, 이 년들아, 내가 평소에 얼마나 너희들한테 잘해줬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기가. 야, 이 년들아, 저거 당장 안 떼나? 평소처럼 예의 바른 할머니가 아니었던 거지. 하지만 할머니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자기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부적을 떼려고 했대. 그러자 다른 한 명의 여자가 안 된다고 말리더래. 너무 반대가 심해 내일 그 무당집에 다시 찾아가서 상담하기로 하고 부적을 그대로 뒀다고 해. 그러자 이 년들, 다시는 내가 찾아오나 봐라.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사라졌대. 그리고 다음 날 그 두 여자는 무당집에 가서 어제 겪은 얘기를 했지. 이 미친 거사, 내가 문 열지 말랬잖아. 그 할머니 귀신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야야, 어제 누가 부적대지 말라고 말렸노? 두 아가씨들은 갑자기 멍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 아가씨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너 아니냐며 묻다가 싸늘하게 굳어버렸어. 그 두 여자들은 새벽에 문을 연 순간부터 할머니 귀신한테 홀려 있었던 것이었고 그 상황에서 부적을 때렸는데 다른 영적 존재가 그 할머니를 방해하면서 간신히 부적을 떼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었지. 그리고 무당이 말했어. 너희는 운 좋은 거야. 아마도 너의 조상신이거나 다른 귀신인가 보구만. 그리고 귀신한테 홀린 상태에서 들은 얘기는 함부로 믿으면 안 돼. 귀신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 그 후 내가 그중 한 명의 여자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매일 일 시작하기 전에 향 피우고 기도한 뒤 일을 시작하더라고. 이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다. 이야기 시작 전에 GOP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장소이며 철책선으로 한국,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철책선으로 적이 못 넘어오게 24시간 경계, 감시하는 곳이다. 내가 GOP에서 겪은 일이다. 나의 군 생활은 운이 좋지 않았다. 신교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혹한기 훈련을 하고 한 달 후 GOP로 가게 되었다. 경계 근무하는 곳은 초소 1, 2, 3, 4로 경계등 외에는 굉장히 어두워서 달빛에 의존하게 된다. 1에서 3초소는 초소간끼리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지만 문제는 4번 초소였다. 그 이유는 유독 거리가 멀었고 가는 길에 포대가 있긴 하나 볼 수도 없는 위치였고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곳이었다.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갈 수도 없고 까라면 까야 하는 군대이기에 어느 날 분대장과 함께 4번 초소로 근무를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근무를 서다가 분대장은 잠시 쉬겠다며 초소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이등병인 나는 밖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졸음이 엄청나게 밀려왔다. 최전방을 지키는 병사가 딴짓하다 걸리면 영창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등병의 긴장과 피곤함 때문인지 선체로 스르르 잠에 들었다. 어느 정도 잠에 들었을까? 갑자기 눈을 떴을 때 전방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쭈그려 앉아 전투화 끈을 묶고 있었다. 난 그때 그 검은 남자의 형태를 보고 무서웠지만 영창 가겠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원래는 아무것도 해야 했지만 말을 걸면 그 남자가 날 쳐다볼까봐 그저 보고만 있었다. 그 남자는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고 그 자세 그대로 스르륵 사라졌다. 그리고 그 남자가 사라지자 누구냐? 누구냐는 말이 목에서 간신히 나왔고 가위에 눌린 건지 아니면 공포에 말문이 막혔던 것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때 나의 말을 듣고 분대장이 나왔고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하니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근무지에 잠들었다며 엄청나게 갈굼을 당했다. 그렇게 갈굼의 생활이 일주일쯤 됐을 무렵 아침에 밥을 먹고 청소하러 갔는데 다른 선임 한 명이 나에게 오더니 말을 했다. 너냐? 뜬금없이 묻는 게 또 혼나려나 싶었다. 또 혼나는 건가? 난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그 선임이 나에게 말을 했다. 그거 나도 봤어. 그때 그 상황을 서로 이야기해보니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았고 그 이후 다른 부대원들도 그 남자를 봤으며 부대 내에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돌자 당시 보급관이 직접 사초소로 나가보았고 결국 근무 방식이 변경되어 사초소는 상시 순찰로 바뀌었다. 그 후 어느덧 난 병장이 되었고 비가 오는 날이었다. 당시 소대장과 놀고 있었는데 그때 소대장이 해준 이야기다. 우리는 근무하던 그곳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그해 유독 그 장소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한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 그곳에 쌓여있던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 한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시체는 전투화 끈이 풀려있는 시체였다고.